네.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의 즉시 환금성 그 말씀하기 전에 채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본드인데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지난 강의 때 그 설명드렸는데 채권은 불이증권 중에 양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채 같은 그런 건 뭐 당연히 여러분이 한 건 채권이야 그러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권의 특징은 양도성이거든요. 양도성, negotiability죠. negotiability, 양도성이 있다. 예, 양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증권이 양도성이 있으면요, 그 법률적인 성격이 그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거 있죠. CD라고 부르는 거.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보통 CD라고 부르잖아요. CD인데 이 정확한 이름은 그 NCD예요. NCD. 앞에 N자가 붙어요. 이 N자가 뭐냐면 이건 Certificate of Deposit이거든요. Deposit. 그러니까 예금의 증서인데 앞에 N이 뭐냐면 negotiable입니다. negotiable. 예. 앞에 N은 negotiate가 협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양도하다는 뜻도 있죠. negotiable. 예.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은 예금 증서지만 양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도성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은행에서 저 CD 좀 매입할게 해갖고 양도성 예금 증서를 제가 갖고 있는 다음에 이거 증권회사 가서 팔 수 있어요. 증권 시장에서 유통도 됩니다. 그러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 있지만 경제학적 성격은 대체 증서도 아니다. 예, 채권입니다. 경제학적 성격은 채권이에요. 다음, 여러분 어음 있죠? 어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음도 하나는 상업어음. 우리가 이거를 진성어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성어음. 상거래 때 여러분 어음으로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물론 잠정적인 결제도 아니지만 그 상업어음, 진성어음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커머셜, 상업적이 커머셜이죠. 커머셜 어음이 bill이거든요. bill. 커머셜 bill 이렇게 하는 게 그 상업어음입니다. 진성어음. 상거래어음이에요. 이건 상거래어음이에요. 이거는 상거래용이죠. 상거래용.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신 것 중에 기업어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어음. 이거는 융통어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융통어음. 영어로는 commercial paper라고 합니다. paper. 이거 약칭으로 CP라고 불러요. CP. 이건 뭐냐면요. 어음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기업들이 이 어음을 상거래용이 아니고요. 상거래 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뭐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 융통을 위해서. 자금 조달령이죠. 자금 조달령. 우리가 자금을 조달한다고 융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금 융통용 어음이 기업어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융통어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금을 융통한다. CP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그 어음들도 다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그 부채증권이거든요. 부채증권 혹은 특히 이런 것들은 이자까지 붙으니까 불이증권이죠.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이런 어음도 상업어음 중에 이제 특히 환어음 같은 경우 이런 어음도 그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유통이 가능하니까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채권어음을 상법 같은 데서는 이렇게 따로 취급하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이것도 채권입니다. 어음도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 중에 또 채권 중에도 우리가 이제 사모사채라는 것도 있어요. 사모사채. 요거는 사모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이하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앞으로의 강의에서 저의 이론 모형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채권이라고 부를 때는요. 일단 이런 사모사채처럼 이 사모사채는 이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대차증서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형식적으로는 양도성이 있고 하지만 이거 사모사채는 실제 시장에서 유통이 잘 안 되거든요. 대차증서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일부 상업어음. 상업어음도 일부 상업어음은
유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채권에서는 그러니까 즉시 환금성이 발행 당시부터 지나치게 낮은 채권, 이런 채권은 그 실질적인 성격이 일부 상호보험과 일부 이런 사모사채처럼 발행 당시부터 그 실질적인 성격이 대차 증서에 가까운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채권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일부 제외를 할 겁니다. 이런 건. 예, 제외를 할 겁니다. 네. 자, 제가 이건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그런 채권이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론 모형 어차피 거시 경제학적 분석을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조금 빼더라도 큰 틀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채권의 이를 채권의 즉시 환금성을 말씀드리면요.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책을 보시기로 하고요. 채권은 아무튼 채권은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자, 채권은 상장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채권은 전환 비용의 평균치와 편차, 평균치 편차, 그 다음에 전환 시간의 평균치와 편차. 예. 아까 제가 채권 중에서 대차 증서에 가까운 거, 안 그러면 유통이 좀 터무니없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빼기로 하고, 그럼 나머지 채권들을 봤을 때 상장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상장 주식과 비교 시, 자, 우선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조금밖에 이렇게 일상등록은 조금밖에 안 합니다.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날의 어떤 시중의 금리가 뭐 갑자기 뭐 시간대별로 확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의 시장 가격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 금리하고 역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채권은 가격이 막 그렇게 막 주식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비용의 평균치하고 편차가 작습니다. 작아요. 주식에 비해서 작죠. 전환 시간도 채권은 이렇게 팔려고 마음 먹으면 예컨대 국채 갖고 있다 그러면 국채 쉽게 팔려고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환 시간의 평균치 편차가 다 같이 작습니다. 주식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채권의 즉시 환금성은 상당히 혹은 대체로 비교적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자산, 제가 강조한 자산이 있죠. 현금, 그 다음에 화폐성 예금, 그 다음에 글씨를 너무 흘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악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이 네 가지 자산의 자, 아까 일상등락 손실 위험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즉시 환금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습하게 되면 아까 일상등락 손실 위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일상등락 손실 위험은 자, 현금의 경우에는 전혀 없죠. 전혀 없다. 화폐성 예금도 이것도 전혀 혹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도 전혀 또는 거의 없다. 그리고 채권은 일상 손실 위험이 비교적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자산의 일상성 손실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자산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없거나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없거나 작다. 네 가지 자산의 일상성 손실 위험. 자, 즉시 환급성을 봅시다. 현금은 환금성이라는 것은 화폐로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정도잖아요. 비용이 얼마 안 들지. 비용이 얼마나 덜 들고
시간이 얼마 덜 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현금은 그 자체가 화폐잖아요. 화폐니까 즉시 환금성이 완벽하죠. 즉시 환금성이 100%예요. 이미 화폐니까 화폐로 바꾸고 자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화폐니까 즉시 환금성 100%예요. 화폐성 예금도 이미 화폐인 거니까, 그 자체가 화폐니까 역시 완벽합니다. 저축성 예금도, 일반적으로 저축성 예금도 이렇게 즉시 환금성을 가게 되면, 물론 저축성 예금을 화폐로 바꾸려면 은행 창구에 가든지 해야 됩니다. 은행 창구 가가지고 거기서 뭐 기다려야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당일날 안 되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축성 예금은요,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우리가 현금이나 이 화폐성 예금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즉시 환금성이 거의 완벽한 거죠.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자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산. 뭐 표현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대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체로 즉시 환금성이 높다. 대체로 즉시 환금성이 대체로 혹은 상당히 뭐 비교적, 특히 상장 주식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네 가지 자산의 즉시 환금성은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죠? 완벽하거나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현금과 화폐성과 저축성 예금의 이 특성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유동성이라고 할 때, 유동성의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튼 이 일상등락 손실 위험과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 적고 즉시 환금성이 높은 경우를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산이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 자산을 묶어서 기본 유동자산이라고 규정할 겁니다. 근데 앞에다 기본자 붙이면 너무 말이 기니까 기본자 생략하고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유동자산 공급 모형이라는 제 이론을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때 그때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입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유동자산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바로 이런 일상등락 손실위험, 즉시 환금성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루하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꼭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기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명을 올린 겁니다. 채권이 비교적 즉시 환금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계속 강의를 드리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께서 이 교재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읽어봐 주십시오. 자, 이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가지 자산의 특성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자, 성질 성자, 유동성이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liquidity.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유동성이라고 할 때,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경제계에서 유동성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이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이요. 이게 자산 특성으로서의, 아까 제가 자산 특성 평가 요소 말씀드릴 때 자산 특성 평가 요소, 자산 특성으로서의 유동성입니다. 자산 특성 평가 요소로서의 유동성. 평가 요소로서의 유동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1. 그런데 이 유동성도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의 유동성. 거기 여러분들이 182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협의의 유동성은요. 폐품 위험, 그 다음에 일상 등락 손실 위험,
폐품위험하고 일상락 손실위험. 이게 이런 리스크죠. 이런 리스크가 없거나 작으면서 이제 즉시 황금성이 높다. 즉시 황금성이 높은 특성을 이 유동성 중에서도 우리가 협의로 아주 제한된 의미로서는 협의의 유동성입니다. 협의의 유동성은 아주 손실이 아예 없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손실이 아니라 리스크는 아주 없으면서 즉시 황금성은 높아요. 이런 특성을 우리가 협의의 유동성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유동성을 약간 느슨하게 정의하게 되면 광의의 유동성은 폐품 위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폐품 위험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 없거나 작으면서 즉시 황금성이 높은 특성. 이것을 우리가 약간 느슨한 개념의 유동성이에요. 광의의 유동성이죠. 느슨한 개념. 이건 느슨한 개념의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자산을 말씀드릴 때 그 폐품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일상등락 손실 위험이 아예 없거나 작았죠. 네 가지 자산. 또 즉시 황금성은 아주 완벽하거나 높았죠. 그래서 이 느슨한 개념으로 광의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가 네 가지 자산을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였습니다. 이런 의미의 광의 유동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요. 이 유동성에 또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협의 유동성이고, 두 번째 뜻은 광의 유동성, 세 번째 뜻은 즉시 황금성과 똑같은 의미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황금성과 똑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유동성이 높다라고 할 때 그때 새겨들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로 유동성이 높다 그럴까? 협의의 유동성일까? 광의 유동성일까? 아니면 그냥 즉시 황금성일까? 즉시 황금성. 설명드렸죠. 네, 즉시 황금성. 그 다음에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자산 유동화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그 어떤 자산들을 쉽게 말하면은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 용이한 특성 이런 걸로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값받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라는 건요. 원래대로는 제값받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섞고해가지고 이른바 자산 유동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산 유동화를 할 때 그러면 자산 유동화를 한다는 건 뭔가 유동화를 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리퀴데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리퀴데이션은 청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자산 유동화할 때 유동화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산을 유동화시킨 작업이란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가 어려운 어떤 자산을 그 매각이 용이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다. 즉 어떤 자산을 예컨대 신용위험은 원래보다 훨씬 작고 즉시 황금성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자산으로 변모시킨 작업이다. 결국은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걸 유동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동화라고 할 때 유동성, 자산 유동화라고 부를 때 그 유동성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은 자산 특성 평가로서의 유동성만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은 이제 특정 자산을 지칭할 때도 유동성의 표현을 씁니다. 특정 자산을 쓰는데요. 특정 부류 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이야. 자산 지칭하는 유동성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화폐를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화폐를 유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화폐를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현금만을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만을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금 플러스 화폐성 예금 플러스 저축성 예금.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또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러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그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넓은 의미의 느스한 개념, 광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 광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 이렇게 그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동성이라고 그럴 때는 그 맥락을 보셔가지고서 어떤 의미로 그 경제학자가 혹은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이랑 관련해서요, 유동성 위기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위기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유동성 위기. 이거는 유동성 위기는 영어로는 liquidity crisis가 위기죠. crisis라고 그럽니다. 유동성. 이 유동성 위기도요, 개별 경제 주체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있어요. 개별 경제 주체 차원. 회사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올렸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유동성, 어떤 의미의 유동성? 현금이나 화폐성 예금이 없는 거예요. 그 빚이 많아갖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도래했는데, 채무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유동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유동성. 다시 말하면 현금이나 화폐성 예금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헐어가지고서 현금 만들겠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현금이나 화폐성 예금을 만들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회사는 무너지죠. 예, 무너지게 됩니다. 도산하거나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별 경제 주체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개별 경제 주체가 지급 불능 상태, insolvency라고 그러죠. 지급 불능 상태에 포함되는 상황을 우리가 개별 경제 주체 차원의 유동성 위기라고 그러고요. 경제 주체 전체 차원의 차원의 총체적 유동성 위기를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체적 위기. 다시 말하면 많은 경제 주체들이 특히 기업들, 기업들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구조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갚을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그 경제 주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세요. 금융기관들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여기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은 이 경제 주체들이 지금 지급 불능 상태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분들로부터 대출을 보면 상환 받아야 되는데 상환을 못 받습니다. 은행은 여유롭던 상환을 못 받지만 은행도 빚이 있어요. 예금주들한테 빚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금주들한테 갚아야 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주들한테 갚아야 될 부채는 그대로인데 이쪽으로 또 받아야 될 자산은 0이 돼버렸어요. 휴지가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은행도 도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주체의 비금융 경제주체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까지도 동시에 구조적으로 위기를 맞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동성 위기라고, 총체적인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총체적인 유동성 위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에 아주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냥 총체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 그런 위기를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신용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용 위기, 크레딧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쉬운 용어로는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금융 위기라고 합니다. 금융 위기. 예, 금융 위기입니다. 파이낸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니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크라이시스. 자, 이 유동성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유동성에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나 복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제가 유동자산에 볼 때는 광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물론 현금, 화폐성 예금, 저축성 예금, 채권이 4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갖고 뭐 채권형 수익증권이라거나 환매조건부 채권,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유동성이 있다고 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유사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기본 유동자산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유동자산 공급 모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다른 논의를 진행할 건데요. 그때 제가 유동자산이라고 표현할 때 그 유동자산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일상등락 손실위험은 없거나 작다. 즉시 환급성은 완벽하거나 높다. 이런 네 가지 자산을 묶어서 제가 유동자산, liquid assets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liquid assets. liquid assets라고 제가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졌죠.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길어졌는데 장시간 졸강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